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아기 엄마입니다. 몇 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참 각각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죠. 혹시 아나무인의 극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나밖에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저는 만나본 적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였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정말 잘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닮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치가 떨렸던 우리 시부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저와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부터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 남편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를 기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만날 때에도 매번 카페에서 만나 커피만 마시고 헤어진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기 애매한 시간에만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저녁 8시, 점심때가 애매하게 빗나가고 저녁을 먹기엔 부담스러운 시간일 때 말이죠. 연애 초반에 저랑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굴면서 밥을 먹지 않고 헤어지는 겁니다. 밥 먹기 싫어서 카페에서 대충 빵 같은 걸로 요기를 한다거나 영화관을 가서 팝콘이랑 나초 따위로 배를 채운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오죽하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나? 왜 밥을 안 먹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나보고 살을 빼라고 일부러 눈치를 주는 건가 싶기도 해서 나중에는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자기 살 빼는 중이야? 왜 밥을 안 먹어?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대충 얼버무리더니 나중에 돼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타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시부모 때문이었다 이 말이었죠. 시부모의 식사 예절이 정말 개차반 중에 개차반이라서 우리 남편이 극도의 혐오를 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랑 밥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부모의 개차반 같은 모습이 나올까봐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대요. 가족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이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추어질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랑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저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식사 자리를 꺼려 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물론 지금이야 같이 살고 있으니 서로의 식습관을 지적해주고 고쳐나가고 그렇게 부대끼고 있긴 하지만요. 시부모 때문에 타인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강박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6개월 내내 밥 먹자 타령을 하다가 열이 받아서 우리 집으로 그냥 끌고 들어와 밥상을 차려버렸습니다. 제 자취집에 처음 놀러 온 날 손님을 불러다 놓고 밥부터 차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무척이나 황당해했어요. 그날도 처음에는 저랑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밥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을 친 거 있죠? 제가 박박 우겨서 또 먹으라고, 오늘은 밥 먹으라고, 내 앞에서 숟가락 당장 들으라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수저를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먹고 식사 매너 또한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도무지 왜 타인이랑 밥을 먹지 않는 건지 궁금해서 뭐가 문제라서 밥을 먹는 걸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부모 때문에 수치스럽다면서 밖에서 남들이랑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큰 성인들끼리 밥 먹다가 수치스러울 일이 뭐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시부모가 반찬 투정이 심하냐고 물어봤죠. 저를 쓱 보더니 차라리 그런 거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기분 공감해 줄 수 없을 거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시부는 밥 한 술 뜨고 트림 꺽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밥을 먹는 사람이었고요. 시무는 밥 먹는 내내 반찬이며 국이며 침 묻은 수저로 회회에 저으면서 온갖 반찬을 뒤적거리는 사람이래요. 진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비위가 상해서 목구멍으로 쌀알이 넘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평생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짓을 할까봐 혹은 같이 식사하는 상대라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봐 식사 자리가 싫다는 겁니다. 밥은 그냥 혼자 먹는 게 제일 편하다면서 저랑도 같은 이유로 밥을 먹지 않았던 거래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죠. 나 밥 먹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냐고. 나도 똑같이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있냐고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없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꾸했죠. 뭐 앞으로 우리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배 곪지 말고 데이트하자고요. 그동안 당신 만나면서 너무 배가 고팠다고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어서 살까지 다 빠진 것 같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제야 머리를 긁적이면서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잘 먹고 잘 다니자고 했어요. 그 뒤로는 뭐 애매한 시간에 만나서 굳이 밥을 피하는 일도 없어졌고 데이트도 잘했죠. 그렇게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스팸이거나 잘못 걸린 전화겠지 싶어서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꾸준히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회사 사람인가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었나 싶어서 받았더니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임지수 씨 휴대폰 맞냐고 제 이름 석자를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김영은 엄마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던 시절 시모가 남편의 휴대폰을 이리저리 뒤져서 제 번호를 찾아내고는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소개를 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서 먼저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아가씨가 있으면 재빠르게 집에도 인사를 시키고 해야지. 너도 좀 그렇지 않니? 먼저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냥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지금 뭐 하냐고 당장 만나자고 하시길래 놀래서 숨을 헉 하고 들이쉬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나와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시는지 당연히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하필이면 그날 월차를 내고 쉬고 있었던 터라 딱히 거절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시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옷이라도 차려입어야 할까 싶어서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단정한 차림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여기가 진짜 맛집이야 하면서 저를 감자탕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첫 만남에 감자탕 집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지만 맛집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저를 생각해 주신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태연한 척 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군침이 도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지시면서 이 집이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 얼른 먹자고 한 움큼 살이 붙은 뼈를 딱 집으시더라고요. 저는 난감했죠. 이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뼈를 손으로 턱 잡더니 검지로 살을 쑥쑥 발라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쭉쭉 빨면서 살을 발라내는데 손톱 밑에 감자탕 국물이 배어서 손톱색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분명 옆에 일회용 비닐 장갑도 있고 물티슈도 있었는데 손을 닦지도 않은 채로 발라내시더라고요.
앞접시도 쓰지 않고 밥그릇 위에 살을 수북히 쌓아두더니 침 묻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 저어서 밥 공기에 덜어내고 드시더라고요. 물론 잘 드시는 거니까 식성이 좋으시구나 하고 넘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와, 제 눈에는 그냥 개걸스러웠어요. 일주일은 굶은 사람처럼 쩝쩝거리시면서 드시는데 이게 바로 남편이 말하던 그 비위 상하는 행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떠마실 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침 묻은 숟가락을 탕 그릇 속에 넣고 몇 번을 떠드시는데 이럴 거면 국자랑 앞접시는 왜 존재하나 싶었죠. 순간 비위가 상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애꿎은 밥 공기만 휘적거리니까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예, 복 날아간다 복 날아가. 팍팍 먹어야지. 하면서 손가락으로 발라낸 살을 제 밥그릇 위에 떡하니 올리시는 겁니다. 순간 표정이 싹 굳어졌는데 더 큰 난제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하는 거였죠. 거절을 할 수도 없고 그 살코기 조금 떼어서 한 입 쑥 먹고는 숟가락 바로 내려놨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와서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네요 하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난장판으로 드신 감자탕을 국물 조금 남았다고 포장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저녁에 물 넣고 한 번 더 끓여 먹으면 간이 딱 맞겠다 하시는데 아, 이래서 남편이 집에서 밥 먹는 걸 싫어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멍하니 시모 먹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먹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하도 꽁꽁 숨기길래 서운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격 자체는 약간 푼숫기가 있어 보였지만 그래도 모난 성격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저한테 처음에 여자친구 없는 줄 알고 선자리도 잡아놨었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먼저 막 하시는데 진짜 딱 푼수, 말괄량이 삐삐 같은 모습이 보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잘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하겠다고 이 나이 먹도록 만났는데 헤어지면 둘 다 오갈 데 없는 거 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은근 부담 주는 말 같기도 하고 내 아들이랑 헤어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하는 것 같아서 하하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함께 밥을 다 먹고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해서 말을 해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와, 밥이 넘어가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할 정도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치를 떨었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저도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쪽팔려 죽겠다고 하는데 100번 이해가 갔어요. 그 뒤로 자주 연락할 것처럼 굴었던 시모는 연락이 없었고 저와 남편은 쭉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흐른 어느 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나이였기에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인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편이 걱정하던 시댁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게 되었죠. 시댁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식사 매너가 진짜 개차반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혹시라도 비위 상하면 바로바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뭐 할 말 다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시모와 시큰둥하게 왔냐? 하고 많은 시부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순간 남편하고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둘 다 오늘 저녁을 아마 못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메뉴가 오리백숙이었거든요. 이걸 또 얼마나 개걸스럽게 해치우실지 상상이 갔습니다. 시모가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앞치마에 쓱쓱 닦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치마가 진짜 빨래한 지 한 1년은 넘어 보이는 듯한 그런 더러운 비주얼이었어요. 식당에서 주는 앞치마도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아주 상태가 망한 앞치마였죠. 순간 저기다가 손을 닦을 거면 손을 왜 씻으신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서 오리백숙 다리를 맨손으로 쭉 찢었습니다. 한쪽은 시부한테, 한쪽은 남편한테 주시더니 저를 보고는 가슴살 같은 뻑뻑한 살 좋아하니? 나는 좋아하는데 하시더라고요. 다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너는 조용히 가슴살 먹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손가락으로 가슴살 부분을 죽죽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도 다리살 좋아해요 했죠. 이미 시부랑 남편한테 다리 2개 다 줬으니까 이 핑계로 오리백숙에는 손도 안 대려는 깊은 뜻이 있었달까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시부가 어이구 다리를 좋아해 하면서 한입 베어 물은 다리를 제 밥그릇 위에 떡하니 올려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거 양보한 거라고 껄껄 웃으시는데 입안에 반찬들이 온데 섞인 게 보이는 것도 모자라 한입 베어문 다리살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비위가 확 상해가지고 우욱하면서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어요. 빈속으로 간 것이었는데도 안에서 토끼가 확 몰아치더라고요. 한바탕 화장실에서 속을 가라앉히고 나오니까 시부모가 저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뱃속에 손주 있는 거 아니냐고, 경사난 거 맞냐고 설레발을 치시는데 놀래서 아니라고 했죠. 시모가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지금 입덧한 거잖아 하시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요. 드시던 걸 제 밥그릇에 올려두셔서 순간 역해서 그랬어요 하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하니까 시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깔끔쟁이 납셨네 하면서 우리 아들 짝 아니랄까봐 쌍으로 꼴값을 떤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에 저런 언사를 내뱉는 것도 놀라운데 남편 말대로 자기가 얼마나 비위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래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깔끔한 게 낫다고 생각하는걸요.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지만 먹던 것까지 나눠 먹을 만큼의 비위는 없어서요. 이거 아버님이 들고 가서 드세요. 시부가 절 탐탁지 않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오히려 시모 얼굴이 더 빨개지더라고요. 그걸 보던 시부가 킁킁 기침을 2번 하시더니 시모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나 좀 떠와 하시더니 김치 잘 나와라, 국 떠와라 하면서 시모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게 하더라고요. 순간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시키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모는 분주하게 주방과 식탁을 오갔고 시부는 쩝쩝거리고 트림을 해대면서 식사를 하셨죠. 저랑 남편은 숟가락 내려놓고 2분이 식사하시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둘이 배가 고파서 곱창집 가서 곱창을 사 먹었어요. 둘이 말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잘 들어갔냐면서 영 못 먹던데 그게 비위상해서 그런 거였냐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식사할 때 그렇게 행동하시면 다들 흉봐요. 형은 씨도 가족들이니까 그동안 참은 거지. 밖에서는 흉 많이 봤을 거예요. 감자탕집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손가락으로 살 발라서 드신다고 다 헤집어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누가 손이 가겠어요? 그럴 때 쓰라고 집게랑 가위가 있는 거죠.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말이 없어서 여보세요 하고 재차 물어보니까
그제야 남에게 말로 들으니까 상당히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화장실에 달려가는데 입덧인 줄 알았다고 비위상해서 그런 거라는 말 듣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시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고쳐보겠다고 하시는데 시모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는데 시모가 의식을 하신 건지 한정식집이 아닌 양식집으로 가게 됐어요. 반찬을 나눠 먹어야 하는 한정식집은 식습관 때문에 걱정이 되셨나 봐요. 딱딱 1인분씩 스테이크가 나오고 서로 먹던 걸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 오히려 남편도 저도 안심이 됐죠. 그날은 또 시부도 노력을 하는 건지 뭔지 우리가 우려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끝을 보게 되었고 결혼 날짜까지 손쉽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찬 만큼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양가에서 도움을 조금씩 주시기로 했기에 준비하는 데 막힘이 없었죠. 식장도 때마침 타이밍 좋게 잘 잡을 수 있었고 나름 비수기 시즌에 결혼하는지라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부케는 플로리스트인 친구가 만들어주겠다고 했고요. 웨딩 촬영이니 신혼여행이니 메이크업이니 먼저 시집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몸이 피곤한데 피곤한 걸 못 느낄 정도로 바빴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바로 떠났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뻗어서 자느라 바빴고요. 여행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시부가 이제는 우리 집 식구니까 알아서 잘해라 하더니 밥 먹는 내내 자꾸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며느리야, 내 물잔이 비어있다. 며느리야, 굴전 좀 더 가져와라 하면서요. 심지어 굴전은 식탁에 올려진 접시가 마지막 접시여서 더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더 붙여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성질을 팍 부리시는 겁니다. 저도 은근히 오기가 생겨서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붙여올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당장 해오라고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반찬 투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동태전이랑 동그랑땡부터 드시라고 했죠. 제가 밥 먹고 굴전 천천히 부쳐드릴 테니까 일단 드세요 했는데 시모랑 남편이랑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시부가 저한테 벌써부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러면서 트림을 엄청 시원하게 꺽 하고 하시는 거예요. 열이 뻗치니까 트림이 다 나오네 하면서 저를 보길래 냉큼 코를 막아버렸습니다. 시부가 엥?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버님, 식사 매너가 이게 뭐예요? 밥 먹다 말고 사람 면전에 대놓고 트림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 밥 먹을 때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내가 애야? 요즘 애들은 그런 행동 안 해요. 5살 먹은 애들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불그락 푸르락 해져가지고 어디 이런 대바라진 계집애가 들어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픽 하고 웃으면서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서 다행인 줄 아시라고 그런 행동 고치시라고 했죠. 시부가 삿대질을 하면서 야, 나 너랑 겸상 안 할란다. 집에 가라. 굴전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시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한테 가자고 말했죠. 우리 남편도 보니까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든 거였어요.
시모만 안절부절해가지고 밥 더 먹고 가지 하는데 제가 어머님께 손뼉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식사 매너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굿굿. 다음에는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서 밖에서 밥 먹어요. 우리 시모는 저한테 칭찬을 받아서 그런 건지 쑥스럽게 웃으면서 노력했어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시모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부가 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괜히 집으로 불러다가 우리 집에 안마의자 하나 놔주라 하시면서 옆집 경태기네는 이번에 며느리가 안마의자 500만 원짜리 떡하니 사줬다더라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인상 팍 쓰면서 거기는 경태기네 아버지가 며느리 차 사줬잖아요 하더라고요. 시부가 남편을 말로 이기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저를 보면서 괜히 빈정거리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차 안 사줬다고 안마의자 하나 못 사주겠다는 거야? 하면서요. 저도 이대로 질 수 없잖아요. 아버님, 저 안마 진짜 잘하는데 한번 누워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마의자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미심쩍어 하면서 엎드려 누운 시부의 등이랑 허리를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시부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꺽꺽 하시는데 자근자근 밟으면서 많이 뭉치셨네요. 밟아야 풀려요 했어요. 시부가 내려와라 소리치는데 꿋꿋하게 밟았죠. 쓱 뒤를 보니까 시모가 웃음을 참느라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야, 나 죽겠다. 내려와. 하는 시부의 말을 살포시 무시하고 꾹꾹 눌러 밟았습니다. 아버님, 이만한 며느리 없죠? 안마 필요하시면 저 부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마 의자보다 사람 손맛이 좋죠. 우리 아버님도 옆집 가서 자랑하셔야겠다. 한참을 밟히던 시부가 저를 휙 노려보는데 애같이 구는 모습이 웃겨서 웃었죠 뭐. 원래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하루는 시부가 자기도 젊은 애들이 다닌다는 청담동 미용실 가서 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돈을 쓰고 싶어서 난리난 사람처럼 굴면서 그런 미용실은 몇십만 원 한다며 며느리 돈 좀 써보자 하셨죠. 그런데 우리 시부가 약간 탈모가 있으시거든요. 대머리까진 아니어도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시부한테 말했죠. 뭐 아버님 머리는 미용실 가서 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요. 머리숱이 듬성듬성해서 가발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저랑 남대문에 가발 잘하는 집 가서 가발이나 하나 맞추세요. 우리 시부가 머리숱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야기를 시모한테 전해 들었거든요. 버럭하시면서 네가 나를 대머리 취급하냐고 열을 올리시는데 태연하게 말했죠. 제가 언제 대머리라고 했냐고. 숱도 별로 없어서 청담동 미용실 가봐야 지금이랑 다를 거 없다고. 이미지 변신하고 싶으면 가발하는 게 낫다고 했더니 가발은 됐대요. 자존심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한 지 8개월이 넘어가던 시점에 저와 남편에게도 축복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바로 남편이랑 같이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임신한 지 5주쯤 된 것 같다고 심장 소리는 1, 2주 후에 들을 수 있대요. 근데 피고임이 조금 보인다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고민을 조금 했어요. 양가에 바로 알릴까 말까 하다가 아직은 위태위태하다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시간이 지나고 말하기로 했죠. 3주를 더 기다렸고 피가 고인 것도 사라지고 애 심장도 잘 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에서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잘 먹고 잘 쉬라고 하셨어요. 입덧이 곧 시작될 거라는 말에 시댁이랑 친정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가에서는 난리 법석을 떨었고 손주가 생겨서 신이 난다고 하시며 우리 집에서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금팔찌를 해주셨어요.
무려 3돈짜리 팔찌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녹여서 목걸이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원한다면 아이 거 팔찌랑 발찌도 해주시겠다고 튼튼하게만 낳으라고 하셨죠. 시댁에서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경사라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놀러 오라고 하시길래 남편이랑 같이 갔습니다. 제가 금팔찌를 끼고 갔더니 시부가 빤히 보다가 손목에 그건 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3돈짜리 금팔찌 해주셨다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시위하는 거냐고, 우리는 선물 준비 안 했다고 일부러 지금 꼽주려고 이런 걸 차고 온 거냐고 자격지심을 막 부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씻을 때 빼고는 금팔찌를 내내 차고 다녔을 뿐이었거든요. 임신 축하 선물 받은 거라서 그냥 하고 다니는 거라고 했더니 시부가 나보라고 차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아주 사람 바보 만들고 있다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방에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무한테 아빠 왜 저래? 하는데 시무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배 안 고프신가 보다. 어머님, 우리 셋이서만 밥 먹으러 나가요. 저 이제 입덧 시작하면 밥 잘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시부가 조용하길래 진짜로 셋이서만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감자탕이라는 말에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밥을 먹는데 진짜 젓가락으로 살을 조심스럽게 바르면서 예의를 차리시는 거예요. 남편도 놀래서 엄마가 웬일이야? 하는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되게 멋쩍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식사 예절이 잘못됐다고 호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고치려고 연습하고 노력했지. 남편이 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시모한테 엄지척하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렸죠. 서툴지만 집게랑 가위를 쓰시고 국물도 앞접시에 덜어두시는 모양새가 퍽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밥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과일이 당겨서 과일을 사들고 왔거든요. 시모랑 남편이랑 셋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부가 씩씩거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내 밥 없어? 안 사왔어? 너희들 입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야? 하는데 시모가 부랴부랴 밥상 차리더라고요. 그러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삐쳐서 같이 밥 먹을 기회를 날리세요? 같이 밥 먹었으면 어머님이 밥상 차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는 애처럼 방에 들어가서 삐지지 마시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시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저 노려보는데 남편이 이러다 사달이라도 날 것 같았는지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조금 흐르고 예상했던 대로 입덧이 시작되었는데 남들과 다르게 먹덧으로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게 모락모락 생각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그 맛집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결국 시모한테 퇴근하고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졸랐어요. 시모가 좋다고 하더니 시부도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비위상해서 못 먹을 것 같으면 포장해와서 먹으면 된다고 했죠. 남편은 야근이라 시부모랑 셋이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본 시부의 먹는 모습은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부의 쩝쩝거리는 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리는 듯했고 트름까지 꺽꺽 해대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니, 식사 내내 탄산음료를 찾아대니까 한 번 먹고 트림하고 두 번 먹고 트림하고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한테 살이나 좀 발라보라면서 젓가락으로 깨작거리지 말고 손으로 살 좀 발라오라고, 김치 다 먹었으니까 셀프 코너 가서 김치 좀 가져와라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 진짜 감자탕이 엄청나게 먹고 싶어서 시모 졸라서 간 거였는데
시부 먹는 거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부한테 인상 팍 쓰고 아버님 때문에 비위상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하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도끼 눈을 뜨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을래요 하고 시부는 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이렇게 안 먹을 줄 알았으면 괜히 큰 거 시켰네 하시더라고요. 중얼중얼 하시는데 남는 거 포장해 가면 되지 또 새 거 괜히 포장했다고. 남는 거 싸가기 싫어요. 아버님이 숟가락 푹푹 담가 드셨잖아요. 저랑 어머님이랑 국자로 떠서 앞접시에 덜어 먹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고 지랄도 유분수다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애 들으니까 욕은 하지 마시라고 했죠. 밑바닥까지 긁어먹을 기세로 쩝쩝거리면서 드시다가 갑자기 시부가 주위를 쑥 둘러보더라고요. 눈치 보는 사람처럼 기웃기웃 하시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머리숱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보고 있었죠. 자기 머리카락 한 3개 정도는 툭툭 뽑더니 감자탕에 쑥 넣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조용히 하라면서 가만히나 있으래요. 저는 진짜 경악스럽고 비위상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이리 와봐. 여기 이거 봐봐. 머리카락이 이만큼이나 나왔잖아. 사람 먹는 음식에서. 주방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머리카락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나와? 종업원을 붙잡고 시부가 역정을 내니까 카운터에 있던 주인 아줌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시부 얼굴을 한참 보다가 감자탕을 보더니 주인 아줌마가 인상을 팍 구기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눈 크게 뜨고 잘 봐. 이 흰 머리카락에 이 길이에 이거 아저씨 거 아니야?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딱 보니까 알겠네. 지난번에도 머리카락 나왔다고 공짜로 포장까지 해간 아저씨 맞지? 아니,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나 이 집 처음 왔어. 시부가 당황한 듯 눈알을 굴리면서 주인 아줌마의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먹은 수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오긴 뭘 처음 와. 내가 기억이 다 나는데. 아저씨 지난번에도 머리카락 나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 쳤잖아. 내가 그래서 가게에 CCTV 죄다 달아놨어. 어디 한번 돌려봐. 경찰 불러? 경찰이라는 말에 시부가 당황했는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쪽팔려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계속 이런 진상을 받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시모도 수치스러운지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시부만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실수가 있었나 봐요 하면서 사죄를 하니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댁,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노망난 노친네 자중 좀 하라 그래. 그러면서 다시 카운터에 가시니까 그제야 시부가 킁킁 하면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걸리는데 재수가 온 붙었네 하시면서요. 주인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계산하고 포장된 걸 받아 나와서 가게 앞에서 시부한테 소리를 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어른에게 화를 내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쪽팔리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우리 애한테 이런 할아버지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이런 버릇 고치기 전까지 저희 부부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야? 며느리가 어디 시아버지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 그래? 너 말 다 했어? 제발 그만 좀 해. 시모가 처음으로 시부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씩씩거리면서 울분을 토해내는데 제가 다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야. 내가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트림하는 거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 숟가락으로 회에 국물 젓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랑 같이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비위상해서. 밥 안 먹으면 뭐 당신이 집 나가서 살 거야, 어쩔 거야. 한평생 잘 살다가 갑자기 왜 깨끗한 척 고상한 척이냐고. 그래, 나 나가 살란다. 내가 우리 아들네 집에 빌부터 살아도 당신 그 버릇 고치기 전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 두 분이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싸우는데 제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부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셨고요. 남편이 감자탕이랑 같이 온 시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시부랑 감자탕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주니까 남편이 시부한테 잘했다고 한 번쯤은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쉬신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아버지 버릇 좀 고치게 해야 된다고 시부를 응원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시부도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런 건지 한 일주일 넘게 시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랑 남편한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딱 되는 날 시부한테 연락이 와서는 밥 먹는 거 깔끔하게 먹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돌아오라고 했대요. 시부가 혼자 가겠다는 걸 저랑 남편도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시부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건지 초췌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 부부를 보고는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너네는 왜 줄줄이 소시지처럼 따라왔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 식습관 고친다고 하셔서 그거 한번 보려고 따라왔다 말했고요. 그러고는 애증의 감자탕을 떡하니 꺼내놨습니다. 시부가 또 감자탕이냐고 한숨을 푹 쉬더니 포장 용기 뚜껑을 열어서 조심히 뼈를 잡더라고요. 한숨 푹푹 쉬면서 젓가락으로 서툴게 일일이 살을 바르고 국자로 국물 떠서 앞접시에 퍼 드시더라고요. 쩝쩝 소리 안 내려고 입국 다물고 천천히 씹어 삼키시는데 아주 고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만 드시면 비위는 안 상하겠다 싶어서 손뼉을 쳐드렸죠. 우리 아버님도 노력하시니까 다 잘하시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식사 매너 지켜주세요. 시부가 할 말은 많은데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슬쩍 노려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더 해사하게 웃으면서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좋겠네요 했고요. 평소에 10분이면 식사 한 끼 뚝딱 하시는 시부가 천천히 매너 지키면서 먹느라 30분 만에 감자탕을 해치우셨습니다. 뒷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쓱 오더니 자기는 평생 노력해도 안 되던 거 2년이 채 안 돼서 고친 제가 진짜 대단해 보인다고 했어요. 어릴 때 자기가 싸워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했을 때 안 되던 게 며느리의 힘은 다른가 보다 하면서요.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죠. 가끔은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이 이야기하는 게 더 잘 먹힐 수도 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식사의 절을 지켜준다면 앞으로 부모님과 밥 먹는 날이 곤욕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우리 남편을 저도 토닥여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아이가 벌써 둘이에요. 두 아이 모두 밥 먹는 것만큼은 예의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시부모 두 분 다 밥 먹을 때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애들도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흘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래서 처음 버릇을 잘 들여야 나중에 늙어서도 고생하지 않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혹시라도 주위에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딪혀서 이겨버리세요. 세상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현명하게 난관을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추워지는 날씨에 뜨끈한 감자탕이 절로 생각나는 밤입니다. 내일은 시부모님 모시고 감자탕이라도 먹으러 나가봐야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3, 중1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매번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화도 내고 답답해 하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위로도 듣고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 이혼을 결심할 때는 정말 막막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 덕분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금은 우리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친정이나 시댁이 다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인지라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거리상의 문제로 관두고 제 친척 오빠가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친척 오빠는 제게는 친절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지만 일할 때는 아주 엄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알게 모르게 보너스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편의를 많이 봐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친척 오빠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아직 어리고 앞으로 애들 앞으로 나갈 돈이 한창이니 어쩔 수 없이 참고 꽤 오랫동안 일하다가 도무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며 친척 오빠와 한바탕 크게 싸우고 관두었어요. 그 후 남편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들어가야겠으니 당시 살고 있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큰딸이 중3이었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멀리 이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만 했는데 저는 큰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큰딸이 조금 소심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두루두루 사귀지 못하고 한 친구만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이런 성격의 아이가 이미 무리가 다 지어질 대로 지어졌을 중3 때 전학을 가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1년만 더 있다가 큰딸의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친척의 공장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경기도 친척의 집에서 살고 저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1년 뒤에 경기도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경기도의 친척 집에서 출퇴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눈치 보인다고 차라리 빨리 이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4월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단짝이 생기고 노는 무리가 형성되었을 시기인데 전학을 가자니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요새 뉴스에서 보면 학교 폭력도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이 여린 큰딸이 혹시라도 나쁜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왕따라도 당하게 되면 어쩌나요?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사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거기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못 살 것 같고 다달이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며 일단 빨리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도 독촉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다니는 공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데 교통편 좋고 학교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 정도가 흘러가자 남편은 제게 나는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데 왜 이렇게 집을 못 구하냐며 화를 냈죠. 그러더니 저에게 말도 없이 혼자 대출을 받고 집을 계약하고 와서는 8월에 이사하는 거로 끝냈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제게 말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집을 구했다고는 하니 어떤지 확인을 해보려고 갔는데 신축 빌라라 깔끔은 하지만 앞뒤로 다 빌라 짓는다고 공사 중이고 학교도 엄청 멀었어요. 그리고 너무 외져서 여기서 정말 사람 하나 납치당해도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대형마트도 엄청 멀어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어요. 저는 왜 이런 곳에 상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구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 자기는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며 내 생각은 어떻게 하나도 하지 않냐고 자기 입장만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 그렇다 치고 아이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이 힘든 것만 얘기하는데 정말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앞뒤가 꽉 막힌 남편과 대화라는 것을 시도하자니 정말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냥 말하다 말고 지쳐서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는 서울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이사 준비를 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어 저와 아이들은 원치 않는 이사를 하고 짐도 어느 정도 정리하며 아이들의 전학까지 완료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입학할 때 추첨으로 입학하지만 저희가 이사한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고요. 만약 연합고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연합고사를 잘 보지 못해도 다들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사 올 당시 이 지역 중3 학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아 필수적으로 300명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어요. 즉,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연합고사를 형식적으로가 아닌 정말 제대로 잘 봐야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은 3월부터 준비를 해왔던 연합고사를 큰딸은 9월부터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죠. 학교 적응하기도 힘든 와중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큰딸을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 1년만 원룸 구해서 살았으면 아이가 저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됐을 거잖아요. 이제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은 저 체구도 작은 아이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위장병까지 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저는 안쓰러워 죽겠는데 남편은 그런 딸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리 약해 빠졌냐고 뭐라고만 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정말 다 섭섭하고 화가 났죠. 한 번은 남편에게 여기로 이사만 오지 않았어도 큰딸이 저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럼 나는 1년간 친척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냐고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저런 것도 아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이미 이사는 왔고 아이는 이제 서울 중학생이 아닌 경기도 중학생인 것을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지만 큰딸이 제 생각보다 내면이 강한 아이였는지 학교에서도 절친이 생기며 적응을 완벽하게 잘했고 이어지는 중간고사에서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 후에도 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했습니다. 연합고사도 짧은 시간 준비했음에도 좋은 성적이 나와 집 근처에 원하는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성격 좋은 활발한 아이라 진작에 학교에 잘 적응하여 친구들도 잘 사귀고 선생님께도 귀염받고 잘 다녔네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한시름 놓이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이 걱정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점점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인들이 없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저를 써주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한 달간 정말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은 결과 일식집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죠.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홀서빙을 하는 일이었는데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가게도 깔끔하고 사장님과 직원분들도 다 좋아 보였어요. 다만 가게가 조금 멀리 있어서 새벽에 퇴근이 걱정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집 앞까지 퇴근을 시켜주실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처음으로 새벽까지 일하니 몸이 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돈을 벌고 사람들도 다들 잘해주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후로 남편이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제 월급으로 나간다고 해도 적어도 아이들 교복비, 학비와 같은 양육비는 줄 법도 한데 이조차도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남편은 너도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줘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었고 아이들 학비나 용돈,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저도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결혼하면서 친정엄마가 주신 비상금이 있어 망정이지 그 돈도 없었으면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 월급 명세를 보여주며 공과금에 아이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을 사면 생활비나 반찬값이 한 푼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절약하고 줄이라고 하면서 절대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그 돈으로 사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커가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것에 쓰겠다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이 정말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새벽까지 하는 일이 힘들어도 일을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오는데 집 근처에서 동네 깡패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딸이 잽싸게 뛰어와서 큰일은 없었지만 딸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당연히 학교 앞으로 나가겠지만 저는 그 시간에 가게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남편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밤 10시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고1이면 다 컸는데 무슨 데리러 가냐며 오히려 저한테 과잉보호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매일 데리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집이 외지고 근처에 사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딸이 깡패를 만났다는데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니 꼭 그날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남편은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다음날 큰딸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남편은 아이를 데리러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잠이 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TV를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깡패들한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 거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살고 아이도 낳지를 말지 결혼은 왜 해서 이렇게 저와 아이들을 괴롭게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퇴근하자마자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에 일어난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남편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남편에게 나 생일인데 선물이나 용돈 없냐고 물으니 남편은 정색하며 무슨 용돈이냐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뒤 아들은 펑펑 울면서 다른 아빠들은 아들이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 선물도 사주고 그 주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기도 하는데 우리 아빠는 놀러 가기는커녕 용돈도 안 준다고 나를 아들로 생각이나 하냐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울음에도 남편은 기어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출근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날은 남편이 케이크라도 들고 퇴근을 할 줄 알았지만 남편은 빈손으로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과 남편의 사이는 급속도로 멀어졌네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랑만 사는 것보다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에는 회식도 많아서 가게에도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 늘 새벽 5시였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가게에서 우리 집에 먼데도 여전히 매번 퇴근할 때 집 앞까지 태워다 주셔서 항상 편하게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어느 12월의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은 송년회나 회식으로 유달리 손님이 많아 정말 힘들었고 장사를 끝내니 새벽 5시였어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장님 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시간에 안 자고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아주 매섭게 노려보며 화를 냈어요. 너 이 시간까지 그놈이랑 같이 있었지? 애들도 있는데 잘하는 짓이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까지 가게에서 일하다 왔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방금 너 그놈 차에서 내리는 거 다 봤어. 그리고 원래 3시에 끝나잖아. 지금 6시야. 지금까지 그놈이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요새 연말이라 손님들 많아서 늦게 끝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분은 사장님이야. 새벽에 택시비도 비싸고 잘 잡히지도 않으니까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 거라고. 그럼 왜 너만 그 차에서 내려? 다른 직원들은 어디에 가고? 그리고 내가 오늘만 본 줄 알아?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 차에서 내리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게 불륜이지 뭐야? 사장이랑 바람 피우는 불륜녀. 일하고 오느라 피곤한 나에게 남편은 사장님과 바람 피우는 불륜녀라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맹세코 사장님한테 다른 마음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게에 사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사장님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미 그 가게에서 잘렸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저만 태워다 주는 게 아니라 전 직원 다 태워주는데 우리 집이 가게에서 제일 멀어서 제가 제일 늦게 내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장님 차에서 단둘이 있다가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조용한 새벽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아이들이 자다가 놀라서 나와 남편을 말렸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잠깐 자려고 안방에 누웠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피곤한데 잠도 안 왔어요. 잠시 후 아이들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저 혼자 그냥 멍하니 누워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그놈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라고. 요새 연말이라서 손님들 많아서 늦게 끝나는 거라니까. 게다가 가게에 사모님도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만나고 뭐하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차라리 일 관둬. 그 일 관두고 다른 일해. 가게는 많잖아. 안 그래? 내가 왜? 나 이제 여기서 일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리고 솔직히 다른 곳보다 여기가 훨씬 돈도 많이 줘. 애들 학비며 용돈, 생활비에 공과금까지 다 내 돈으로 하는 마당에 내가 왜 이 좋은 일자리 두고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네가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애들이랑 다들 쫄쫄 굶고 살아? 그건 그냥 아껴서 하면 되잖아.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 뭐? 내가 언제 뭐 비싼 고기를 먹지? 그리고 나만 먹어? 우리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커가는 애들은 고기도 먹고 해야 하잖아.
한 근에 얼마 안 되는 삼겹살 좀 애들 먹이고 싶은데 생활비에 공과금 내 월급으로 내고 나니 돈이 없더라 돈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도대체 네 월급은 다 어디에다가 쓰니? 너야말로 새살림 차려서 여자한테 돈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야말로 그놈이랑 불륜 저지르고 거기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 그렇게 싫다는데 굳이 거기에 가야겠어? 이렇게 가게가 많은데. 저는 혼자 오해하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귀를 닫아버린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니 속이 터져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되니 그냥 나 잘 테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그곳을 관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제 돈으로 다 먹고 사니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혼자서 학교 다녀오고 저 없이도 알아서 밥도 잘 차려 먹고 생활할 수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면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특히 감정이 예민한 큰딸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 저래도 참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저를 의심했죠. 그러나 여기만큼 급여를 잘 주고 사람도 좋은 곳을 찾지 못해서 저는 의심을 하든 말든 그냥 계속 다녔어요. 사실 제가 일식집에서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사장님과 눈이 맞은 것도 아닌데 남편이 오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관둘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무엇보다 남편은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남편의 말대로 여기보다 급여는 훨씬 적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생활비를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생활비 한 푼 안 줄 사람이란 것을 알기에 더더욱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싸움으로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일하는데 새벽 2시에 큰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이 시간에 집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일하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살 것이 있다고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게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을 가려면 큰 신호를 건너 아파트 단지 앞까지 가야 했죠. 아파트 단지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 남편과 웬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걷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둘은 팔짱을 끼고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쫓아가서 몇 동으로 들어가고 몇 층으로 올라가는 집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저도 바로 따라 올라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서 내리니 그 층에 2개의 집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의 집은 아예 불이 꺼져 있었고 왼쪽 집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관에 귀를 살짝 대보니 남편과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남편이 있다고 확신하고 벨을 눌렀죠. 여자가 먼저 누구냐고 묻길래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있다가 다시 벨을 누르니 남편이 누군데 이 시간에 벨을 누르냐고 화를 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야말로 집에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이 집에 저 여자랑 왜 있니? 희진이가 전화 왔더라. 새벽에 잠깐 깼는데 네가 없다고. 아, 이렇게 2집 살림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돈이 없었니? 그래? 그래놓고 나한테 불륜을 저지르니 마느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네. 여보, 누구야? 누구길래 이렇게 화를 내? 아이 이야기는 또 뭐고? 여보? 지금 상황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 원래 저랑 결혼해서 애가 2이나 있는 유부남이에요. 뭐 어차피 저는 이 사람 성격에 질려서 이혼하려던 참이었으니까 그쪽이 이 남자를 가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서영아, 아니야. 이 사람 옛날에 한번 만났는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 허언증도 있고 좀 그래.
이 시간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모르겠어? 그렇게 병원을 가라는데도 가지도 않고 그러네. 그니까 서영이는 상관하지 마. 알았지? 그냥 정신 나간 여자야.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 나간 여자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의심하는 사람과 사느라 그때는 정말 저도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있으니 버티고 참았지 아이들마저 없었으면 이미 저는 정신병원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남편의 말을 상간녀는 그 말을 또 곧이곧대로 듣고 저에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화내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상간녀와 남편이 나를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통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편의점 갔다가 가게에 들어가는데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싹 정리되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오니 새벽 4시였고 남편은 당연히 집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큰딸에게 아빠와 연락이 되었는데 잠깐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아빠인데 그런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에게 혹시라도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큰딸은 그래도 자기는 엄마 편이라고 하며 이혼하면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큰딸은 그동안 남편이 제게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다른 남자 만난다고 오해했던 것까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거 보면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좀 힘들어도 저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고3인데 부모의 이혼이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물으니 고3이라서 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맨날 싸우는 소리 들으면서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덜 신경 쓰일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와 큰딸의 대화 소리에 둘째 아들도 잠에서 깼어요. 저는 아들이 일어난 김에 아들의 생각도 물어보았어요. 아들도 역시 아빠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집에 오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귀찮아하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좋지 않다며 이혼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저는 이기적이고 아이들조차도 돌보려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미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진 상태여서 다른 여자를 만나 무슨 짓을 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이 사람이 아빠인데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것 같아 이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살림까지 차리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게다가 아이들도 이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 마당에 저는 제가 이혼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남편 공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했죠. 남편이 나오자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태한테 다 들었다. 네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자랑이야? 어머니, 제대로 좀 알고 화를 내세요. 그동안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손주들 크는데 돈 한 푼도 안 줘서 제가 새벽까지 일하며 돈 벌어서 다 먹이고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하는 새벽에 어머니 아들은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 젊은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서류 내민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우리 종태가 그럴 리가 없다. 종태가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네가 돈을 헤프게 쓰느라 생활비가 다 떨어졌던 거겠지. 그리고 젊은 여자랑 새 살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네가 오해한 거겠지. 어머니는 남편의 말만 듣고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사과하고 같이 살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으니 이번에는 남편의 형, 동생이 돌아가면서 전화해서는 제게 불륜 저질러 놓고 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 회사의 사장님인 친척 형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알뜰살뜰하게 집에서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돈도 헤프게 쓰고 다른 남자까지 만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한 가족 아니랄까봐 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혼자 오해하고 의심하는 게 다들 똑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남편의 잘못을 확실히 알려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마당에 꼭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처럼 있기는 억울하잖아요. 일단 가게에는 죄송하지만 급하게 집안일이 생겨 일주일만 쉬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이제는 아주 당당히 제 집 가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또 사진 찍을 것이 있을까 싶어 기다리는데 마침 둘이 팔짱 끼고 다정하게 나오더라고요. 몰래 쫓아가니 세상 다정한 부부처럼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비싼 소고기도 장바구니에 넣더니 남편이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랑 장을 볼 때는 달걀 한 판도 아깝다며 한 판 다 못 먹으니 10구짜리만 사라던 사람이었거든요. 마트에서도 둘이 딱 달라붙어서 시식 코너에서는 서로 먹여주기도 하며 장을 보는데 볼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모습을 사진을 찍어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들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상태이고 저는 지금 생활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민 것이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것이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서영이랑 만나고 있는 사진을 그렇게 다 보내? 네가 보낸 사진과 문자 보고 우리 엄마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어떡할 거야? 네가 나보고 정신 나간 여자라며. 정신 나간 여자가 무슨 짓인들 못할까? 그리고 너네 가족한테 내가 불륜 저질렀다고 얘기했더라? 내가 진짜 불륜이라도 저질렀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라도 않지.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니? 어머니 일은 안타깝지만 어머니 쓰러지신 게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안 그래? 사실 시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젊은 시절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셨다고 해요. 정말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시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이 자기 남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그 충격에 쓰러지신 거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와중에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 생활을 한 저의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할 당시 저의 눈이 단단히 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이 보기 싫어 장례식장에도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잘해주시기도 했고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 찾아가지 않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더니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익숙해서 싸우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남편이 자신의 가족, 친척들과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다투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어제 보낸 사진과 문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문자의 내용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은 아니라고 다들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저를 보고 화를 버럭 내며 오더라고요. 네가 여기에 왜 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보내도 우리 엄마한테는 보내지 말았어야지.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네가.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잘도 돌아다닌다. 그놈의 불륜. 막말로 내가 사장님이랑 불륜을 저질렀던 증거라도 있어? 내가 사장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거나 손이라도 잡았거나 팔짱이라도 낀 증거라도 있냐고. 자기는 서영이라는 년이랑 팔짱도 끼고 살림도 차리고 할 것 다 했으면서 너야말로 불륜을 저질러 놓고 뭘 잘했다고 행패야? 저는 어지간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 결국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화를 냈어요. 저와 남편의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모든 친척이 와서 말렸어요. 저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하고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장례가 마친 후 우리는 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혼하기까지 남편의 잘못이 매우 컸기에 저는 위자료를 받고 비교적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집은 남편 명의였으니 저와 아이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 학교 근처에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집이 작아져서 아이들이 실망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저와 두 아이는 이사를 하고 나서는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저도 일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남편이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갑자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기 싫었지만 이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받아봤더니 잠깐 일이 있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그때가 평일 낮이라 회사에 있을 시간일 텐데 거지꼴이 돼서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게 잠깐 집에 들어가도 되냐길래 저는 너랑 편하게 앉아서 말할 사이냐며 얼굴만 봐도 구역질나니까 그냥 여기 서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나 배가 너무 고프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들어가서 밥 한 끼만 주면 안 돼? 너 회사 다니면서 번 돈 있잖아. 그리고 밥은 서영이라는 년한테 차려달라고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달래? 걔가 전문 꽃뱀이었어. 이 말 저 말로 꼬시면서 내가 번 돈 족족 빼가고 집도 다 갖고 튀었어. 꼬락선이 참 좋다. 걔 앞에서 내가 정신 나간 여자니 상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결국에는 그 여자한테 다 빼앗겼니? 그럼 네 잘난 형이랑 동생한테나 가봐. 형이랑 동생도 어머니 장례식 후에 엄마가 그렇게 아빠 때문에 고생한 거 알면서 어떻게 아빠랑 똑같은 짓을 했냐고 나한테 영 끊자고 했어.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줘. 회사에서도 소문 퍼져서 해고당하고 다른 회사에 가보려고 해도 이미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다들 오지 말래. 나 정말 오갈 데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됐어. 그래도 우리 애들도 있는데 자선사업 한다 생각하고 나 좀 봐주라. 응?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그래서 이제 와서 나보고 네 밥이라도 차려달라고? 진짜 너 뻔뻔하다. 기억 안 나? 너 내가 일한 뒤로 생활비 부족하다고 말해도 돈 한 푼도 주지 않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밥을 차려줘야 하니? 그래도 내가 아이들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거지꼴로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게 아이들 생각한다는 사람이 야자 끝나고 오는 길에 깡패 만날 것 같아서 데리러 가라니까 TV나 보고 있었냐? 애들 생일은 알아? 네가 애들 생일에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라도 사준 적 있어?
큰딸 고등학교 입학한 후로 애들 학비, 학원비 한 푼이라도 네 월급에서 나간 적 있어? 우리 애들은 널 아빠로 생각하지 않아.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저의 단호한 이야기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무릎 꿇고 빌고 울길래 저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면서도 그래도 한때는 아이들 아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매정한 게 누군데 저에게 뭐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시 전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 아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는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아빠 행세를 하려 했지만 솔직히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싶을 때 놀이동산이나 동물원은 고사하고 집 앞 공원조차도 한번 데려가지 않고 용돈도 한번 안 준 아빠가 아이들이라고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아빠를 무시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도 아빠인데 혹시라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제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질색하며 그런 아빠와 같이 있느니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가엾더라고요. 아빠가 있긴 하지만 아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너무 짠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나쁜 아빠여도 아빠는 아빠라고 말하며 너무 아빠를 미워만 하지 말라고 타일렀네요. 그 뒤로는 전 남편은 이제 제게 연락을 하거나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네요. 사연을 쓰면서 생각났는데 처음에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며 그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아니라고 나한테 정말 잘해준다며 엄마가 잘못 본 거라고 우겼는데 결국에는 엄마의 말씀대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네요. 전 남편으로 인해 한창 힘들 때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남편과 결혼해서 누구보다도 야무지고 속이 꽉 찬 두 아이를 만났으니 그래도 결혼을 통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얻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비록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이들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부디 저의 딸은 저와 같은 상황들을 겪지 않고 마음 잘 맞고 이야기 잘 들어주는 좋은 남편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창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시기에 사랑은커녕 부모가 싸우는 것만 보았지만 그래도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 새벽까지 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